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때문에 세계가 깨어난다. 2. 미친 기술. 3. 한국은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국들에는 상당히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국산 함재기 개발을 확정했다는 의문으로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KF-21 보라매의 엔진 시험에서 드러난 몇몇 장면이 원인이었는데요. 공개된 자료 명상을 본 많은 전문가가 베일에 쌓여있던 KF-21을 보며 KF-21은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함재기인 KF-21N을 계획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자 KF-21N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N을 도입할 예산이라면 F-35C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이에 대해 KF-21N 개발론자들은 F-35 역시 KF-21과 마찬가지로 미완성 전투기인 주제에 비싸기만 하다며 KF-21N을 도입하는 게 국익에 훨씬 이롭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일장일단이 있어 치열한 격론이 모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항모 개발의 활용점인 한국형 함재기 도입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KF-21의 첫 비행까지 불과 수주만 남았습니다. 지상 주행 시험 중인 KF-21의 명상이 퍼져나가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아주 잘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 이후 이어질 비행 테스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확신해 보입니다. 이번에 비행을 맡은 파일럿은 대한민국 공군의 교관을 맡고 있고 매우 무수한 실력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또 중고도 무인기 MUAV 개발, FA-50 공대지 확장 무장, 전술입문기 TA-50 구매 시험 등 다양한 시험 평가를 수행한 시험 비행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조종사의 기량 부족으로 항공기가 추락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KF-21N의 개발입니다. KF-21의 엔진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연구진은 훅으로 고정된 KF-21의 엔진을 F터버너까지 사용해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고정된 KF-21의 모습이 마치 항모에서 배 탈출을 준비하는 함재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상형 전투기의 훅은 이렇게 크고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미국의 슈퍼호넷의 훅과 형상이 비슷합니다. FA-18E F 슈퍼호넷은 전장 18.3m, 전폭 13.7m, 저고 4.9m, 자체 중량 13.8톤, 최대 이륙 중량 29.9톤, 최대 무장량 8.6톤만 상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공격기입니다. KF-21과 같은 F-414G 400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각기 단자형 FA-18E와 복자형인 FA-18F로 나뉘는데요. 최근 대응행한 영화 탑건 2 매버릭에서 주인공 일행이 운용하는 전투기가 바로 이 슈퍼호넷일 정도로 미 해군 항공대가 애용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진은 KF-21을 개발할 때 이 슈퍼호넷을 뛰어넘는 차세대 4.5세대기를 KF-21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F-414 엔진을 탑재함에도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로 크기를 줄여 기체의 추정비를 높여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스텔스 설계와 반매립 무장창으로 저탐지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IRST, 국산 ASA 레이더, EOTGP 표적화 포드, 데이터 링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능력을 통해 슈퍼호넷을 압도하는 탐지 추적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든 면에서 FA-18E F 슈퍼호넷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KF-21 보라매가 함재기로서도 슈퍼호넷을 뛰어넘을 특별한 기능이 있을 거라 기대 중입니다.
물론 아직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KF-21N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이자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형 푸지맘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003형은 전장 325m, 전폭 73m, 흘수선 11m의 중형 항모로 배수량이 경하 기준 67,500톤, 만재 기준 85,000톤에 달하는 거함입니다. 심지어 분석가에 따라 10만 톤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재래식 항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사실상 대형 항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미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만 사용하는 전자식 사출기를 무려 3기나 탑재했는데요. 이를 통해 동시에 3기의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이륙하는 CATOBAR식으로 이륙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40기에서 많게는 50기 내외의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미군이 운용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2개 이상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푸지맘에는 중국의 주력 4.5세대 함재기 J-15B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003형의 뒤를 이어 핵추진으로 운영될 004형 역시 설계와 건조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현재 우리 해군은 이렇게 멍청이나 중국 해군을 상대로 고작 경하 3만 톤, 만재 5만 톤급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여기에 탑재될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 2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 중 최고봉인 F-35 계열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고작 20km는 중국의 막강한 항모 전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F-35B의 낮은 무장 탑재량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 설계된 P&WF-135 PW600 터보팬 엔진을 한 발 탑재한 전폭기입니다. F-35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 퓨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으로 다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폭장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수직 이착륙으로 개조하면서 무장 탑재량이 6.8톤으로 낮아진 데다 JSM 같은 대함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래서야 5세대 스텔스기를 대거 배치할 중국 항모전단에 제대로 맞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의 많은 항모 건조론자들이 항모의 체급을 경하 5만 톤, 만재 7만 톤 이상으로 키운 뒤 성십에서 40기 이상의 항공기를 미국, 중국처럼 CATOBAR 방식으로 운명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리고 각기 F-35C와 KF-21N을 차기 항모에 채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35C를 운명하자고 하는 이들은 KF-21의 종합적인 성능이 F-35C에 비해 크게 열세하며 미 항모전단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사일과 탄약을 공여받을 수 있어 전투 지속 능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체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CATOBAR 방식으로 항모를 운명하려면 전자기식 사출기 EMAS에 맞게 설계된 F-35C를 도입하는 게 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KF-21N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F-35C 판매를 미국이 허락할지도 알 수 없고 매번 미국의 개량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일본 등에 맡겨야 해 평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긴급 대응이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또 전시에 미국의 정밀유도 무기 PGM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면전 상황일 뿐이며 이국이 한국에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탄약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F-35 역시 KF-21처럼 미완성 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요. 블록 세되어서야 겨우 전투력을 갖췄고 즉도 예정된 개량 사업이 수두룩한 F-35를 함부로 추가 도입했다가 개량 사업에 쓸 막대한 비용을 대는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입니다.
반면 KF-21은 전자 전기나 전술 정찰이 등 별도의 파생형과 함께 개발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국산 무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므로 KF-21N이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국산 무기의 장점인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효율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누가 맞다 그르다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토론을 보며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것인데요. 사실 항모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급감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수령이 더 필요한 중형 항모의 건조 계획이 통과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건조된 항공모함의 성능이 2030년대 전장에서도 무리 없이 활약할 정도로 무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EP의 도입, 미제 EMAS의 수입 혹은 자체적인 국산 EMAS 개발,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호위함 전력의 확보, 항모와 함께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또는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세세하게 따지면 숙련된 함재기 파일럿이 수두룩한 미국조차 수년마다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을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CATOBAR 미 착함을 반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훈련기의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또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형 군함과 관련 정비시설의 확보, 항모전단의 원양작전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고속 전투 지원함 AOE의 확보 등 대충 따져도 준비해야 알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현대 해군의 끝판 전력인 항모전단을 운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항모전단의 운명을 추진했다가 그 규모를 줄이거나 폐기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군사 무기를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도 여럿 있는데요. KTDX의 개발을 통해 IFEP 기술과 호위함 전력의 확보를 동시에 이뤄낼 준비가 한창이고 도산 안창호 배치, AOEIII 등 항모전단 운명의 기틀이 될 여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항모가 건조될 2033년이면 항모를 운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항모전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단 하나라도 고꾸라진다면 우리 항모전단은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오직 국민의 성원과 지원만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쌓인 방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조기 경보 통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깜짝 출연 이 소식이 초래한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선 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엄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PA에 이은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0C 추적을 위해 제-16기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제-16기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0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절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한밍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E-3 공중조기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경보 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E-3 센트리노 조기경보 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경보 통제 기능은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E-737 기종을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들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보잉을 비롯해 사브,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경보 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입니다. 1대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보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에 조기경보 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제한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사업체인 사브 SAAB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경보 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한했죠. 이래 가격에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1대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한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경보 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위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기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갈리는 상황에 사브의 조기경보 통제기 모델인 글로벌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인 E-737 기반 조기경보 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독자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운용할 수 있는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열의를 보였죠. 조기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AI진엑스1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은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AI진엑스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 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의 ESA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였던 만큼 조기경보 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경보 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인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하러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사에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74대를 주문한 카타르 항공은 A350의 주요 고객이었죠. 그런데 카타르 항공에서 A350의 도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과 그 벗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에어버스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 항공안전청 EASA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이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 넣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꼭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났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형 조기경보 통제기 개발 완료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한국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박수를 보냅니다.